반갑습니다.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박영철의 떠나가는 배라는 현대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1930년대 발표된 작품이고요. 예, 여러분 김수철의 노래인가요? 예, 노래 가사로도 인용이 됐던 그런 유명한 노래였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떠나가는 배다. 그러니까 이제 떠나간다라는 거죠. 이 상황이. 그렇죠? 예, 떠나간다. 과연 어디에서 어디로 떠나가는 것인지 여기에 주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목에서. 자, 볼까요? 첫 번째 연입니다. 나도야 간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자가 있는데 너만 가는 게 아니라 나도 간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목에서 연상해 보면 떠나간다는 얘기겠죠. 자, 이 말의 의미는요, 이제 안의 공간. 자, 안의 공간이라는 거는 이제 순탁한 문제 보기에 나온 겁니다. 안의 공간이라는 것은 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 그렇죠? 여길 떠나려는 사람이 화자만이 아니다. 또 있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처럼 화자 역시 떠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띄어쓰기가 지금 되어 있죠. 요 글자 하나하나가요. 그쵸? 예. 이렇게 띄어쓰기는 이제 작가의 의도적인 그런 표현 방식이고요. 독자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예, 뭔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자의 심리적인 상황을 또 강조할 수 있는 효과, 그렇죠? 화자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도 뭔가 강조되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도 얻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젊은 나이라는 얘기네요. 예,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제 바깥으로 외부 공간으로 떠나고자 하는 이 화자의 선택을 강화하는, 즉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바로 이런 이 젊은 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는 젊은 나이를 눈물로 보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떠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눈물만 흘리며 지내기에는 젊은 나이가 너무 아깝게 느껴진다라는 그러한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야 보낼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서리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나도야 가련다 라고 하면서 반복을 했는데 일행과 이 마지막 사행에서는 어때요? 뭔가 좀 변조가 됐죠. 예, 같은 듯 다른 뭐 이런 거. 그래서 반복법이지만 약간 변형된, 그죠? 예, 변형된 반복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떠나간다라는 이 사람의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 이거, 그죠? 즉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사실 뒤 내용을 본다면 고향을 떠나려는 마음이 의지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연을 가겠습니다. 아득한 이 항구인들, 그렇죠? 이 항구라는 건 뭡니까? 정든 고향이라는 거예요. 출발지가 되겠죠. 출발지. 그렇죠? 아득한이 아니라 아늑한입니다. 예. 손쉽게 버릴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서리법이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안의 공간, 즉 고향이 됩니다. 고향. 그래서 화자가 쉽게 떠나지 못하는 이 미련과 아쉬움, 그렇죠? 이러한 표현인 겁니다. 안개처럼, 안개같이 물 어린 눈. 물이 어렸다는 얘기는요, 이 눈에 눈물이 고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슬픔으로 눈물이 고이겠죠. 예, 그래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이런 슬픔, 이런 비애가 잘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비친다라는 걸 봐서 미련과 애착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맷뿌리, 맷뿌리는 이제 산봉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짜기마다 발에 익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친숙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친숙하고 이런 고향의 이미지를 좀 제시한 겁니다. 떠나야만 하는 이런 고향, 그렇죠? 자, 화자의 익숙한 삶의 터전인 이 안의 공간, 즉 고향이자 국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가 쉽게 떠나지 못하는 미련과 아쉬움을 환기하는 겁니다. 예,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주름살도 눈에 익은, 하면서 이제 영탄법이 쓰였습니다. 이 줄표를 썼는데요. 이 줄표의 사용으로 정서를 더 효과적으로 좀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정든 고향 망할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요. 예, 동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표의 사용으로 좀 더 탄식의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켰고요. 이러한 익숙한 고향과 또 익숙한 사람들을 떠나야만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애정, 그다음에 미련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년을 한번 가실까요? 3년에는 이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와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게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그죠? 예, 고향을 버리고 갔습니다만은 그것도 못 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쫓겨가는 마음인들 무엇 다를 거냐,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버리고 가는 사람도 쫓겨가는 사람도 모두 다 마음은 똑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일제의 강점기입니다. 이 시대가 30년대 현실로 인해서
밖의 공간으로, 외부죠. 타향살이를 얘기하는 거, 타향, 유랑. 떠나려는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고요. 이 쫓겨가는 마음 또한 안의 공간을 떠나는 것이 자의에 의한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한 거다라는 거죠. 스스로 떠나는 게 아니라 타의에 떠나는, 그죠? 예. 자의든 타의든 어쨌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비애,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겁니다. 돌아다 본다는 얘기는 이제 미련, 그죠? 망설임, 예, 이런 아쉬움, 이런 것이 담겨 있는 것을 행동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구름에 바람이 희살된다. 희살이라는 건요, 짓궂을 정도로 방해를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에 바람이 해방을 놓는다는 얘기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제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돌아다 보는데 방해를 놓는다는 거니까요. 예. 자, 앞대일 언덕인들. 앞대일 언덕이라는 건요, 기댈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댈 언덕인들 마련이나 준비가 돼 있을 거냐라고 하면서 서리법을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화자가 아직 떠나지 않은 안의 공간이 아닌 거죠. 예, 바깥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이 화자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대상,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떠나고자 하는 외부입니다. 외부에 위치한 밖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믿고 기댈 수 있는 정착지가 되는 거고요. 목적지이자 또 유랑의 미래, 그죠? 방황할 수 없는 이 미래의 불안감,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데일 언덕이라는 것은 단순히 언덕만 보고서 고향의 이미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를 공부할 때 서술어를 꼭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판단할 때. 아셨죠? 서술어의 기능이 이 시에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 가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요, 사연이 나옵니다. 사연. 그래서 고향을 떠나려는 마음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연과 마지막 연이 수미상관식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일행과 사행의 위치만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변주가 됐으니까요, 그거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미상관의 효과 뭐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 첫 번째 뭐죠? 구조적인 안정감입니다. 구조적인 안정감. 그 다음에 반복, 그죠? 반복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형태적인 안정감, 반복, 그죠? 어떤 그 반복된다는 거는 의미가 강조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운율도 이제 얻을 수가 있죠. 반복을 하면, 그렇죠? 이러한 형태의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것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에 가시면요, 자유시, 서정시이고 제재는 이제 떠나야 하는 이 고향이고요. 주제는 고향과 정든 사람들 떠날 수밖에 없는 이 비애, 슬픔, 그렇죠? 성격은 의지도 있습니다만 낭만, 독백, 영탄, 애상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표현상 특징 보시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정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비애, 그렇죠? 이 비애, 또 시대적 고난, 시련, 그렇죠?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쫓겨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로 그려낸 거고요. 나두야, 이렇게 의도적인 띄어쓰기는 이제 낯설게 하기 기법입니다. 이게 낯설게 하기,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독자들의 시선 집중입니다. 그리고 시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정리하면 호흡이 느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뭇거리는 화자의 마음을 잘 형상화한 겁니다. 그리고 각 음절의 강세가 있죠. 하나, 그렇죠? 이게 돋보이죠. 그래서 떠나기로 결정하는 화자의 굳은 마음을 훨씬 더 부각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 이것까지 아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시구가 이제 반복이 되면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이 화자의 정서를 또 부각합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 다음에 수미상관 구성은 화자의 처지와 의지를 또 강조합니다. 또 화자는 떠나는 마음, 또 머물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어때요? 내적 갈등, 마치 소설에서 보는 심리적 갈등과 유사하네요. 그렇죠? 1년에서는 떠나야 하는 이런 이성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연에서는 떠날 수 없는 이런 고향의 미련, 감상적인 망설임이 담겨 있고요. 3연에서는 이 불안한 미래, 유랑할 수밖에 없는 이 불안한 떠돌이의 미래로 인한 심리적인 동요가 3년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서의 변화, 이거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뭐뭐한 거냐라는 이 서리적 표현 나오죠. 이 정서를 또 부각시켜줍니다. 보낼 거냐, 버릴 거냐, 있을 거냐, 이런 것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간의 의미를 정리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공간의 의미는요, 삶의 터전에 느끼는 이제 상실감, 그리고 외부 공간으로 떠나려는 선택은 화자가 이제 어떻습니까? 일제 강점기에 고뇌를 드러내는 그러한 그 상징적 의미로 나오는데요. 이 안과 밖, 고향과 타향의 이 대립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거 파악하시고요. 첫 번째는 이제 화자가 아직 떠나지 않은 삶의 터전이 이제 아니죠. 정든 자연,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머물게 되면 젊은 나이를 눈물로만 보내야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삶의 터전이죠. 근데 앞으로 떠나야 되는 이제 외부 밖, 타향이죠. 그래서 쫓겨나서 향하게 될 낯선 땅입니다. 그래서 뚜렷한 목적지나 의지할 만한 장소도 아직 마련하지 못한 그러한 불안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장소의 의미를 파악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박영철의 떠나가는 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 이어서 듣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